산 정상까지 가는 등산로는 아주 많다. 정상에 도착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하나의 경로를 따라가지는 않는다. 부를 이루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 곳에 마음을 정하고 수년간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다가 놀랄 만한 부를 쌓는다. 가장 놀란 사람은 자신일 것이다. 십수년 동안 따분하게 계속해온 절약 덕분에 돈이 쌓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궁금해진다. 대체 돈을 어떻게 다루었길래 부자가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걸까? 그들의 돈의 태도는 무엇이 다른가? 여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남성이고 나이가 많고 교육을 잘 받은 중상류층이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제적 자유를 얻은 과정을 이야기해 달라고 해보자. 너무 비슷해서 놀랄지도 모르겠다. 내가 금융정보 웹사이트 험블달러의 글쓴이들에게 이 책에 실릴 글을 써달라고 했을 때 어떤 글을 받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글까지 훑어본 후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야기가 너무 다양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경제적 자유를 얻어낸 평범한 30명의 독특한 이야기에서는 진짜 부를 이룰 수 있는 8가지 비밀을 알 수 있었다. 비밀 1. 돈의 태도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부모라면 자신의 태도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 부모에게 배운 돈의 태도 중에서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 문제는 이 책의 여러 사람에게 평생에 걸쳐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비밀 2. 좋은 저축 습관은 부를 이루는 첫 번째 열쇠다. 진부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책의 사람들은 절약하고 계속해서 저축했다. 비밀 3. 단순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언제나 통한다. 간단한 전략이 반복된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인 정액 분할 투자를 하고 주택담보대금의 원금을 추가로 갚는다. 퇴직연금 계좌에 최대 금액을 저축하고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 손실이 결정되는 투자인 인덱스 투자를 한다. 초보 투자자에게 돈을 불리는 방법은 어려워 보이지만 복잡한 전략을 따를 때보다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투자 결과도 좋고 마음도 편하다. 비밀 4. 개별 주식 투자보다 인덱스 투자를 선호한다. 많은 사람이 시장 평균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투자를 한다. 이 책의 글쓴이들은 시장 평균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인덱스 투자를 투자 전략으로 삼는다. 비밀 5. 준비되었다면 천천히, 꾸준히 나아간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 보통 수십 년이 걸린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작지만 현명한 결정들이 쌓여서 편안한 미래를 만들었음을 알게 된다. 비밀 6. 행운을 가소평가하지 않는다. 경제적 성공에는 때로 외부의 힘이 작용한다.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돈이 기대 이상으로 불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시장 때문에 타격을 입었는가? 살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한다. 스스로 가져온 어려움일 때도 있지만 비싼 의료비나 투자 실수, 실직 등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 보통 뒤로 물러서지만 손실은 영원하지 않다. 비밀 7. 돈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마세라티는 그냥 자동차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운수저는 그냥 식기류인 것처럼 돈은 그냥 돈이다. 자신이 돈에 부여한 의미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마세라티를 사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훌륭하게 만들어진 자동차가 좋아서? 이웃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부자가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어서 성실하게 저축하는가? 아니면 가난해지는 것이 무서워서 과하게 저축하고 있는가? 이 책에는 돈과 자신의 관계와 돈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좋게 말하면 돈은 안정을 주는 하나의 도구다. 돈 덕분에 내가 열정을 쏟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주위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돈을 쓰는 방법은 다양하다. 돈을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 답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만족을 주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비밀 8. 어느 순간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알고 우리가 모은 돈을 즐겨야 한다. 대부분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바란 목적지에 와서도 온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인간은 계속 꿈을 꾸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부단한 노력 덕분에 우리들은 마침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돈은 여전히 대놓고 말해선 안 되는 금기로 여겨진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이 어떻게 돈을 다루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린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30명은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보면 돈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그들은 그러한 돈의 태도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되었다. 이 책을 통해 당신 역시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 돈 공부를 늦게 시작할수록 나를 아껴라. 크리스틴 헤이스. 뒤늦게 돈 공부를 시작해서 행복을 찾은 사람. 대학에서 생물학 석사 학위를 받고 24년간 생물학 과장으로 일했다. 반려견 훈련과 건총 사격 경기로 여가를 보낸다. 최근 은퇴해 남편과 애리조나에서 생활한다. 40대 중반에 내게 일어난 일은 중년의 위기라기보다 중년의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나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불행하게 하는지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내게 기쁨을 주지 않는 모든 일을 삶에서 몰아내기로 했다. 내 사랑하는 반려견은 데리고 있기로 했지만 남편은 아니었다. 거의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후 이혼했지만 예상했던 만큼 정신적 충격이 크지는 않았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집도 팔기로 했다. 며칠 후에 나는 완벽하게 개조한 84평의 우아한 집에서 거의 30년간 한 번도 수리한 적 없는 17평짜리 임대 아파트로 나앉았다. 이제까지 내가 누린 모든 삶이 없어졌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 경제적인 면에서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아무 계획이 없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2013년에 나는 같은 직장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고 생활비가 평균보다 30%나 많이 드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돈 관리나 투자에 대해서는 백치에 가까웠다. 그래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와 개 2마리, 그리고 집을 팔아 마련한 현금을 쥐고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래도 퇴직연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나는 이혼한 다음 해부터 1달러 지출까지 빠짐없이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그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조그만 공책에 소득뿐 아니라 아무리 적은 지출이라도 깐깐하게 적었다. 그해 하반기가 되어서야 지출과 소득이 균형을 잡으면서 안정되었다. 매달 집세와 공과금, 보험료와 먹거리에 드는 돈이 조금 넉넉해졌고 쓸 수 있는 돈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속하려면 스스로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은퇴 계획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독서 목록에는 수주 5만의 여성과 돈, 토머스 스탠리와 윌리엄 댄쿠가 쓴 이웃집 백만장자뿐 아니라 매년 발행되는 지금은 험블달러로 바뀐 파이낸셜 가이드가 있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개인 자산 관리에 관해 조언하는 블로그 글을 읽고 뱅가드 설립자 존 보글의 투자 철학을 따르는 투자자들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엄청난 양의 정보를 읽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너무 많은 정보에 휘둘려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분석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곤 했다. 그래서 체계적인 자산관리 계획이 조금씩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내 재정 상태를 정돈하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가진 순자산을 계산하는 일이 우선이었다. 다행히 내게는 빚이 없었다. 내가 가진 퇴직연금, 저축, 자동차의 총 가치를 합하니 25만 달러가 살짝 넘었다. 47살. 내 또래 사람들의 중위 순자산을 넘는 수치였기 때문에 나는 조금 안심했다. 그 다음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검토했다. 나는 직장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매달 학교에서 내 월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주었는데 내가 적립한 금액은 최소 연 3% 수익을 내는 보장형 수익 계좌로 바로 들어갔다. 그때까지 나는 비상금을 늘리려면 안전한 투자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해에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나이에 비해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해 하반기부터 주식형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내 수익률은 괜찮았다. 아주 느린 속도긴 하지만 17년 동안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는 계좌에 투자하고 싶었다. 비상금을 더 빨리 불리려면 퇴직연금 계좌에 월급을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일이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으면 쉽게 포기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목표 금액을 25만 달러로 정했다. 2015년부터 월급에서 매달 500달러를 성장주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 학교에서 내 계좌에 적립해준 돈은 타깃테이트 은퇴 펀드와 성장형 펀드로 나눠서 투자했다. 계좌 잔액이 늘어나니 더 저축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서 매달 1,00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 매달 월급의 거의 50%를 떼어두었다. 검소하게 사는 것도 즐거운 놀이처럼 하게 되었다. 책은 아마존에서 사는 대신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고 외식하는 대신 매일 도시락을 준비했다. 추가 소득을 올리려고 프리랜서로 하는 다른 일도 맡았다. 내 소득은 오르락내리락 했다. 어떤 달에는 돈을 벌지 못했고 어떤 달에는 400에서 500달러를 더 벌었다. 2016년 후반 퇴직연금 계좌가 처음으로 25만 달러가 되면서 내가 세운 첫 번째 목표를 이루었다. 2017년 50세가 되자 나는 얼마나 더 오랫동안 하루 종일 일하고 싶은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금융 공부를 하면서 60세가 되기 훨씬 전에 은퇴한 파이어족의 이야기를 읽었다. 내 경우 55세에는 일을 그만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가 되면 학교를 통해 조기 은퇴자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 혜택 덕분에 시간제로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의료 서비스 혜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 5년 동안 지금의 저축 속도를 유지할 자신도 있었다.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좋지는 않았지만 몇 년 더 살 각오도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요 재정 목표를 55세에 시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으로 세웠다. 나는 성인이 된 후 처음 스스로 견고한 계획을 세웠고 높은 목표도 세웠다고 생각했다.
55세가 됐을 때 내 상황을 재평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도 편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시련을 만난다. 내게는 2018년이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해였다. 내 마음을 공허하게 만든 모든 것을 인생에서 지워버린 2012년과는 달리 2018년은 행복이 흘러넘친 해였다. 강아지 한 마리를 새로 반려견으로 들였다.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나와서 다시 집주인이 되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한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재혼이었다. 독신 여성으로서 계획했던 내 모든 계획이 갑자기 필요 없어졌다. 이전까지 내 퇴직연금 계좌로 바로 들어갔던 돈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썼다. 강아지 2마리를 키우던 1인 가구에서 하룻밤 사이에 강아지 4마리를 키우는 2인 가구가 됐다. 여전히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해도 되는지 의심스러웠다. 나보다 13살이 많은 남편은 우리가 결혼할 당시 이미 은퇴한 상태였고 둘 다 내가 은퇴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사는 곳도 간절하게 옮기고 싶었다. 2019년에 우리는 은퇴 후 살고 싶은 장소 2군데를 정하고 찾아갔다. 첫 번째 장소는 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장소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만든 주거 커뮤니티였는데 아직은 우리 예산으로 가능했다. 그 커뮤니티는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었으며 은퇴자들을 위한 모임도 활발했다. 필요하면 커뮤니티 안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집 3채를 살펴본 후 2채를 사기로 했다. 모두 1980년대에 지어졌고 한 번도 수리하거나 개조한 적이 없는 집이었다. 다행히 나는 직접 만들고 고치는 데 익숙해서 집수리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집 2채를 사려니 뇌의 일부가 짓눌리는 기분이었지만 다행히 집 값이 기록을 세울 만큼 올랐다.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일 중 가장 유용하고 행운이 가득한 일이었던 셈이다. 2022년 초 살던 집을 팔 때 엄청난 이익을 보고 이사할 수 있었다. 내가 직장에 조기 은퇴를 알린 것도 이때였다. 나는 65세가 되기 전에는 내가 저축한 돈에 절대 손대지 않으려고 한다. 은퇴 초기에 나와 남편은 남편의 은퇴 소득으로 살기로 했다. 집을 팔고 받은 매매금도 있다. 필요하면 62세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남편은 70세가 될 때까지 그 혜택을 미루고 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다르게 해야 할 것도 있었다. 20대 때부터 퇴직연금 계좌에 월급 일부를 저축해야 했고 더 젊은 나이에 공격적으로 뮤추얼 펀드에 투자했어야 했다. 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행복에는 가치를 매길 수도 없다는 사실도 안다. 바로 이 순간 나는 부엌 탁자에 앉아서 글을 쓰며 안뜰에서 즐겁게 장난치며 노는 우리 개 4마리를 지켜보면서 어느 때보다 행복을 느낀다. 돈의 태도 3가지. 1. 정확한 목표 금액을 정하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목표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2. 사람들은 흔히 더 젊었을 때 저축했더라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주식에 투자했더라면 이라는 2가지 후회를 한다. 3. 계획을 세워라. 하지만 변경할 필요는 있다. 우리 삶은 때로 엄청난 변화에 휩싸인다. 절약으로 최고의 사치를 누려라. 산지부 사하. 조기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혼자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췄다. 금융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의 금융 문제 돕는 일을 즐긴다. 나는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에 일자리를 얻어 2000년 초반에 미국에 왔다.
영원히 정착할 생각은 없었다. 여행을 좋아했던 나는 외국에서 일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젊을 때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아내와 함께 다시 인도로 돌아와 정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은 내 방식대로 풀리지 않았다.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다. 1990년대 말 고향에 갔다가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하던 지인을 만났는데 당시 그가 다니던 회사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최고였다. 내가 부러워하자 그는 내게 이력서를 달라고 했다. 나는 몇 가지 관문을 통과한 후 그 회사에 합격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30대 초반에 다른 나라에서 일하면 나중에 인도로 돌아가려는 내 계획이 한참 늦어진다. 그렇지만 여러 장점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내 인생에서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다. 미국은 내게 경제적 자유를 선사할 입장권이었다. 미국에 가기로 선택한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급여가 높은 나라에서 일한 다음 생활비가 저렴한 고향으로 돌아가면 유리하다. 조금만 저축해도 꽤 큰 금액일 것이다. 나는 이미 아일랜드의 직장에서 어느 정도 저축을 했고 미국 달러로 몇 년 더 저축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될 것이다. 둘째,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스톡 옵션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었다. 주식은 거의 10년간 상승세였고 인사 담당자는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농담처럼 말했다. 닷컴 버블 붕괴로 내 스톡 옵션이 모두 사라졌고 15년 동안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너무 순진했고 회사의 급여 체계가 훌륭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넉넉한 월급을 받으며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해 여름 나는 미국에 살고 있던 옛 친구를 만나러 갔다. 친구의 아내가 내게 집을 사라고 권했을 때 나는 몇 년 후 인도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친구가 내게 3가지를 예언했다. 내 몸무게는 순식간에 10kg이 늘어날 것이고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이 바빠질 것이며 그러다가 미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다음 몇 년 동안 우리는 만나지 못했고 어느 날 비극적인 사건이 찾아왔다. 친구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다. 나는 소식을 듣자마자 친구를 만나러 갔지만 슬프게도 그는 깨어나지 못했다. 나는 친구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다. 친구의 이른 죽음에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40도 되지 않았다. 내 인생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미래의 내 모습과 내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중년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그 사이 내게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2003년에 나는 이혼했고 엉망이 된 재정 상태를 되돌리기 위해 한동안 극도로 절약해야 했다. 집세를 절약하려고 위치도 나쁘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타운하우스를 샀고 식료품과 필수품 외에는 지출하지 않았다. 식사는 집에서 해결했고 사회생활도 줄였다. 책과 비디오는 사지 않고 빌려서 봤다. 그렇게 지출을 줄여가며 생활했더니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정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몇 년 후 재혼해서 인도로 돌아가려던 계획을 버리고 미국에서 살기로 했다. 이 결정으로 내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그 당시 내 나이가 38세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재혼으로 의붓딸도 생겼다. 그래서 내가 가입했던 생명보험에 보험료를 올리고 수혜자도 지정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저축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 이때였다. 나는 부를 쌓으려면 주식 투자가 필수라는 사실도 몰랐다. 직장인으로서 15년 경력이라는 첫 성과를 은행에 완전하게 모셔둔 채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나는 주식 시장이 주는 복리의 마법을 놓치고 말았다. 현금을 저축하며 투자의 적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게는 소득 창출 능력이라는 귀중한 자산이 있었다. 이것으로 내가 저지른 크고 작은 재정적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꾸준한 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상의 안전이 나의 최대 장점이었다. 시간을 들여 투자와 개인 자산 관리도 공부했다. 덕분에 내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나는 직장 퇴직연금에 최대한 저축하고 그 돈으로 다양한 주식형 펀드와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 직장과 가정생활에 신경 쓰느라 주식시장에 무지했는데 이 점이 오히려 기회가 된 것이다. 2000년대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다. 아내가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도 한층 탄탄해졌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의붓딸이 어느새 주립대학에 입학해서 집을 떠났다. 우리 부부의 일상은 더 느긋해졌고 나를 성가시게 했던 여러 문제에 집중할 시간이 생겼다. 어느 날 처음 만난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누다가 돈 문제에 관해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제공하는 셔틀 서비스의 시간제 운전사 테드였다. 테드는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으로 보였다. 나는 차가 막힐 때 테드가 쉴 새 없이 내뱉는 말을 들으며 그가 자기 일에 불만이 많다고 생각했다. 왜 저 나이까지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다. 그는 35년 이상 일한 직장에서 서너 해 전에 은퇴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잘 지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닥쳤다. 테드는 은퇴 후에 쓸 비상금이 확 줄어들자 원금을 까먹는 게 몹시 두려워졌다. 오히려 투자로 잃은 구멍을 계속해서 채울 소득이 필요했다. 믿기 어려웠다. 어째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시민이 수십 년 동안 일한 다음에도 은퇴할 수 없는 걸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헛된 계획에 사로잡혀 돈을 몽땅 잃었나? 테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금융위기가 이 새내기 은퇴자에게 미친 영향은 짐작할 수 있었다. 테드는 분명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 안절부절 못하다가 투자금을 모두 현금화해버리고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유형의 투자자인 것 같았다. 테드의 이야기 때문에 나는 걱정에 휩싸였다. 월급을 받지 않는 시기가 오면 나도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는 건 아닐까? 은퇴에는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은퇴까지 얼마나 더 오래 일을 해야 하는가? 딸이 대학에 다니는 지금이 바로 은퇴 준비를 시작할 시기였다. 하지만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내가 은퇴 후에 쓸 비상금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도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내 스프레드 시트는 몹시 복잡해졌고 어떤 가정을 하는지에 따라 은퇴 후에 쓸 금액의 범위가 달라졌다. 그때 내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락한 은퇴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았다. 경제적 안정보다 내가 개인적인 시간과 자유를 원하는지가 더 중요했다. 은퇴 날짜를 정하는 용기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마음가짐을 바꾸니 스프레드 시트도 바뀌었다. 나는 3년 후 50세에 은퇴하기로 마음먹었다. 50세가 되는 생일까지 남은 날을 적어 부엌 벽에 고정해 두었다. 내가 진짜로 직장을 일찍 그만둘 수 있을까? 솔직히 나도 우리 가족의 지출 흐름을 분석해 보기 전에는 의심스러웠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비밀은 공들여 현명하게 선별한 주식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거나 재정적인 행운을 만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보다는 버는 소득보다 훨씬 적게 지출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저축 습관에 있었다.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는 절약하는 습관이 있었다.
부모님은 돈에 대한 건전한 습관을 가르쳐 주셨고 나는 사는 동안 그 가르침을 따라 학생 때부터 돈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지출을 줄이려고 애썼다. 인도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나는 빚지는 일을 극도로 경계하도록 교육받았다. 그래서 대출금도 미리 갚아야만 무언가 해낸 느낌을 받곤 했다. 생활비 지출이 적으면 좋은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이미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은퇴 후에도 큰 돈이 필요 없다. 둘째, 조금 과한 저축률이긴 하지만 우리 부부의 세후 소득에서 60% 이상을 저축하면 경제적 안정에 필요한 목표 금액을 상당히 빨리 모을 수 있다. 정액 분할 투자의 복리 효과 덕분에 이런 마법이 가능했다. 조기 은퇴를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재정 상황이 아직 탄탄한 상태가 아니었다. 조기 은퇴 계획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지만 나는 내게 다가온 기회를 잡고 싶었다. 50세 생일이 다가오면서 나는 내 직장 상사에게 은퇴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상사는 최고의 제안을 했다. 완전히 은퇴하기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며 천천히 퇴직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나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덕분에 남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다. 막중한 업무를 맡으면서 느끼는 압박감도 없고 월급에 의존하지 않고 일하다 보니 내 일을 더 즐길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유지해온 절약 습관이 다른 이들이 보기에 지루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게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사치, 경제적 자유를 선사해 주었다. 돈의 태도 3가지. 1. 매년 더 많이 저축하고 생활을 똑같이 유지하면 은퇴에 필요한 돈의 규모도 줄어든다. 2. 우리는 모두 투자할 때 실수를 저지른다. 일찍 일을 시작해서 꾸준한 소득으로 성실하게 저축하면 그런 실수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3. 은퇴가 다가올 때 얼마나 저축해야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을지 따지지 말고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부자가 되려면 돼지 저금통부터 채워라. 카일 맥클린토시. 꾸준한 저축으로 평생 원하던 일을 하게 된 사람. MBA를 받은 회계사로 대기업에서 23년간 일하다가 교직으로 경력을 바꿨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루터란 대학 경영학부 전임 강사로 일하며 아내와 2아이, 다정한 반려견과 살고 있다. 1981년 크리스마스에 나는 할아버지의 은퇴자 모임에 따라갔다. 축하 파티가 끝날 때쯤 스타워즈 액션 피규어나 지아이조 장난감 대신 돼지 저금통을 선물로 받았다. 할아버지는 그날 내 어두운 표정을 보고도 저축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게 돼지 저금통을 2개나 더 주셨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역시 같은 선물을 주셔서 12살이 됐을 때는 돼지 저금통으로 함대 하나를 이룰 수 있을 정도였다. 그때 나는 그 선물들에 전혀 감사하지 않았지만 선물이 주는 메시지는 내 삶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저축은 중요하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유능한 저축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할아버지는 직접 내 저축용 계좌를 만들어 주셨고 가끔 함께 창구로 가서 내 통장을 정리하기도 하셨다. 통장 잔액을 정리할 때 프린터가 내는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몹시 듣기 좋았다. 특히 1980년대 이자율이 적용된 숫자가 내게는 상당히 크게 느껴졌다. 이자가 포함된 잔액에 새 이자가 더해져서 바로 복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외할아버지 덕분에 주식 투자에 흥미를 갖게 됐다. 외할아버지는 주식 고수였다. 서재에서 주식을 연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애플2 컴퓨터 스크린에 가득 차 있던 그래프와 주식 차트도 기억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혼으로 내게는 외할아버지가 한 분 더 계셨는데 그분은 어느 휴일에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긴 연설을 하셨다.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한 문장만은 확실히 내게 와닿았다. 부자가 되고 싶거든 정액 분할 투자를 해라. 몇 년 후 1990년대 중반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투자 관련 기사를 읽기 시작했을 때 그 기사에서 정액 분할 투자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봤다.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들은 연설 덕분에 나는 20대 초반부터 설정한 후에는 잊어버려라 라는 투자 방식을 따르게 되었다. 저축을 습관화했으니 이제 소득을 올려야 할 때였다. 나는 레모네이드를 팔고 세차도 하고 여러 희한한 일들에 잠깐씩 손을 대며 푼돈을 벌었다. 특히 11살부터 13살까지 일주일 동안 신문 60부를 배달했던 경험은 돈과 관련한 어떤 일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나는 처음으로 저축 계좌를 두둑히 채울 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배운 직업 윤리와 사업 감각을 평생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배달 구역마다 신문이 1분이라도 늦으면 투덜대는 고객이 한 명씩은 있었다. 주말에는 일이 더 힘들었는데 새벽 5시 30분에 사무소에 신문과 광고 전단이 도착하면 아침 7시 30분까지 배달을 끝내야 했다. 우리는 신문 배달 소년으로서 온전히 손익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셈이었다. 매달 청구서를 받았는데 내가 배달한 신문뿐 아니라 자전거에 실은 캠퍼스 종이 가방과 심지어 고무줄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모든 광고 전단 비용을 제외하면 매달 신문과 신문 배달에 필요한 고무줄 등의 비용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약 $200였다. 그러니 각 고객에게 월 $5.5씩 수금해야 했다. 고객에게 100%를 전부 수금하고 팁까지 받으면 약 $150를 번다. 중학교 때는 신문 배달 말고 다른 부업을 찾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업 때문에 교장실로 불려갈 뻔한 적도 있다. 7학년이 되고 약 6주 동안 학교 사물함 앞에서 콜라를 팔아 저축금을 쏠쏠하게 벌었다. 처음에는 6개를 팔다가 다음에는 12개, 마침내 매일 24개짜리를 팔아 돈을 벌었다. 당시 24개짜리 콜라 한 상자가 약 $6였으니 개당 25센트를 지불한 셈이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내 사물함 앞에서 50센트의 콜라를 팔았다. 콜라는 매일 품절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물리 선생님은 내 사업을 좋아하지 않았다. 선생님에게 몇 번 경고를 받은 후에도 콜라를 치우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제는 그만할 때라고 생각했다. 나는 콜라 사업으로 $100 이상의 이익을 남기고 그 부업을 끝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축한 돈이 수천 달러로 불어났다. 지출은 정말 조심스럽게 했으며 한 번에 $5 이하만 인출했다. 그 돈을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겪어봤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직장은 아서 앤더슨이었다. 입사한 첫 해에 받았던 연봉은 $34,100로 샌프란시스코 물가를 생각하면 많지 않은 금액이다. 그래도 이후 20년 동안 직장 퇴직연금에 최대로 저축했다. 또한 외할아버지의 정액 분할 투자 조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나는 주식형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어놓고 주식시장의 변동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증권 계좌도 만들어서 슈왑천 인덱스 펀드에 $1,000를 투자했고 월급의 수익으로 $100가 생길 때마다 투자했다. 초반에는 2001년에 파산 신청을 한 기업에 $500를 투자하는 등 끔찍한 투자 실수도 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더더욱 인덱스 펀드를 고집했다. 그리고 직장 생활 초반에는 인출할 때 비과세인 로스 개인퇴직연금 계좌도 개설했다. 첫 직장에서 회계 업무를 없애자 나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 나중에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에 인수된 작은 상장회사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올렸고
보너스와 스톡 옵션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갖췄다. 그때 아내와 나는 딩크족이었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었고 학자금 대출도 모두 갚았다. 그래서 예금 계좌에서 투자 계좌로 정기 자동 이체를 설정해서 2주에 한 번꼴로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 머릿속에 돈에 관한 자세한 이정표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증권 계좌는 이 시기에 10만 달러 가까이 쌓였다. 우리에겐 엄청난 일이었다. 다만 두 번째 직장은 보수는 좋았지만 일이 너무 많았다. 나는 매일 아침 벤티 사이즈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도착해서 오후 6시가 넘어야 퇴근했고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몇 시간씩 일했다. 2년 동안 몰아치듯 일하고 나니 내가 불행한데 돈을 버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나는 월급은 적지만 일에 대한 부담이 적고 인생은 더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날 몇 년간 알고 지낸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파타고니아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관심 있나? 라고 물었다. 나는 다음 4년 동안 그 아웃도어 의류 회사에서 일했다. 월급은 줄었지만 출근은 즐거웠고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에 제대로 쉴 수 있었다. 일이 규칙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경영대학원에서 MBA도 마치고 저축도 계속할 수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산 것도 이때였다. 조금 큰 집을 산 것은 잘한 일이었다. 여러 번 이사를 할 비용을 상당히 절약했다. 2004년 11월 우리는 그 집을 사면서 15년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갚아야 할 금액이 늘었지만 높아진 연봉 덕분에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자율이 떨어질 때마다 다른 대출로 갈아타서 15년 고정금리 대출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처음 대출 받을 때 설정한 월 상환 금액은 그대로 납입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가 원금을 갚으니 12년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론상으로는 대출금을 천천히 갚으면서 생기는 차익으로 주식형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집을 사기 위해 진 빚을 다 갚으니 마음이 편했고 직장을 옮길 때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직장에 있을 때 비정상적으로 오랜 시간 일하는 나를 보고 한 친구가 직장 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해. 라고 한 적이 있다. 네 번째 직장으로 일자리를 옮긴 다음에야 친구의 조언을 따랐는데 그 덕분에 나는 팀 하나를 이끄는 관리자로 승진했다. 나는 전 세계 6개 지역의 직원 50명을 감독하는 일을 하느라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고 저녁에 일을 마쳤다. 잦은 출장과 이른 업무 시간 때문에 진이 빠질 때도 있지만 덕분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었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서 재정적 혜택도 얻었다. 월급이 올라가면서 퇴직연금 계좌도 두둑해졌고 매년 회사가 직원에게 보상으로 주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도 받았다. 나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45세에 전혀 다른 직업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23년간 회사에서 일한 후 2020년에 교사로서 제2의 경력을 시작했다. 나는 캘리포니아 루터란 대학에서 전임 강사로 2년째 일하고 있다. 회사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즐기면서 일했지만 오래전부터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어떤 동료와 친구들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생긴 변화 때문에 충동적으로 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변화를 준비하려고 수십 년을 분투하며 저축에 힘썼다. 물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의 지지였다. 네 번째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제 내가 가르치는 일을 향해 발걸음을 뗄 시기라고 생각했고 시험 삼아 2개 대학에서 야간 수업을 가르쳤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오랜 시간 마음속에 담고 있던 교사 일에 대한 열망도 채워졌다.
주요 경력을 바꾸고 싶을 때 언제가 좋을지 고민할 필요 없다.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기 때문이다. 월급이 낮은 직장으로 옮긴다면 특히 그렇다.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서 내가 한 일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제도를 활용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적립하는 것이었고 2021년에 그 돈을 인출해서 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에 생긴 월급 차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여전히 나는 월급이 많은 회사에 남아야 하는 이유가 무수히 떠오를 때가 있지만 내게는 이미 멋진 계획이 있었고 돈도 모아두었다. 그러니 과감히 내 열망을 따를 필요가 있었다. 솔직히 정액 분할 투자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겠다. 부자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저축에 관한 어린 시절의 교훈을 새기며 수십 년간 천천히 꾸준히 투자하다 보니 두 번째 직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돈의 태도 3가지. 1. 이 교훈을 기억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액 분할 투자를 해라. 2. 일찍부터 저축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저축률도 높여라. 모든 것을 능가하는 돈에 관한 진리는 성실하게 저축하는 것이다. 3. 높은 연봉을 기대하며 직장을 옮기고 싶겠지만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면 전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오늘 설의칙방에서는 조너선 클레멘츠 지음, 박덕근 옮김, 동양북수 출판, 평범한 사람 30명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낸 비밀 8가지라는 부제가 붙은 돈의 태도 내용의 일부와 함께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 30년 동안 돈의 본질을 탐구했고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웹사이트 험블달러를 만든 저자는 돈 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실린 30명의 삶은 모두 달랐지만 돈을 다른 태도와 부를 이룬 8가지 공통된 비밀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꾸준히 저축하라. 둘째,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라. 단순하게 투자하고 장기 투자로 복리의 혜택을 누려라. 셋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어느 순간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저자의 주장처럼 결국 부는 돈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부의 힌트를 발견한 이 시간, 돈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절약과 저축을 습관화하여 마침내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도 설의칙방과 함께 해주세요.